심훈 선생님 이름으로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돼서 무척 영광입니다. 제가 이 심훈을 연구하게 된 거는 2014년에 제가 처음으로 연구원을 중국 상해로 갔습니다. 상해로 가는 길에 어떤 우리 근대문인들을 한번 연구해 볼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, 그때 제 가방에는 1966년에 탐구당에서 나온 심훈 전집 3권이 있었습니다. 그 전집을 읽고 심훈의 그 작품의 흔적이 되는 상해 곳곳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연구했던 그 시작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까지 심훈에 대한, 특히 이제 중국에서의 행적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논문들을 써왔었습니다. 그 결실이 지금 이루어진 것 같아서 뜻깊게 생각하고, 앞으로도 이것을 계기로 해서 심훈 연구가 또 다른 방면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방향들을 찾는데 매진할 것을 이번 심훈 학술상을 받음으로 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좀 다지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. 저에게 이렇게 큰 상을 주신 심훈 선생 기념사업회를 비롯한 여러 관계자분들께 고맙다는 말씀 올립니다. 고맙습니다.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그 심훈이라는 우리 근대문학인은 우리 한국 문학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야 되는 그 인물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. 근데 이제 문학사라는 것도 결국 역사의 한 부분이고, 역사라는 것 자체는 이제 선택된 사실에 대한 기록이고, 그러다 보니까 누가 그것을 선택하느냐의 문제가 문학사를 구성하는 요건이 되는데, 대체로 그 심훈은 카프 시절에, 1920년대 카프 시절에 카프와의 관계가 그렇게 원활하지 않았습니다. 그건 아마 이제 심훈이 식민지 검열 상태에서 늘 이렇게 검열을 당하고 자기 작품들이 이렇게 훼손되는 사례들을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, 그것을 이제 우회적으로 그 검열을 통과하는 이런 방식으로 약간은 어떤 계몽성 혹은 대중성 이런 것들을 선택했었는데, 그런 부분들이 카프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는 오해 아닌 오해들을 이렇게 겪었던 것 같아요. 그런 면들 때문에 심훈의 어떤 그런 지점들이 우리 문학사의 어떤 본령으로 이렇게 들어오지 못했던 그런 역사적인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심훈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이제 상록수라는 작품 하나가 이제 탁 이렇게 정점으로 떠오르는데, 그 상록수라는 작품 자체가 약간 이제 대중소설, 또 그 이후에 나왔던 몇 편 소설들도 이제 대중소설로 이렇게 보여지는 면들이 많아서,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또 본격적인 어떤 문학사에서는 좀 소략하게 언급된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. 이제 그런 점을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어떤 반성을 해본다고 하면, 그건 여러 가지 오해도 있었던 것 같고, 또 이렇게 약간 진영 논리도 있는 것 같고, 그래서 이걸 좀 종합적으로 심훈의 어떤 그런 문학을 우리 문학사에 이렇게 온전히 이렇게 자리매김하는 것, 이런 것이 이제 후학들이 좀 필요한 연구 방향이라고 생각했고, 이제 그러려고 하면 이제 심훈이 그 문학이 어디에서 출발했는가를 이제 우리가 따져야 되는데,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중국에서부터 사실상 시작된 건데, 그 시작 지점을 우리 한국 문학과 이렇게 연계돼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토대들이 갖추어지지 못했다는 거죠. 그래서 그 점 때문에 저는 이제 늘 좀 갈증을 갖고 있다가 상해로 가게 되는 계기를 통해서, 예를 들면 심훈의 작품 중에서 상해의 밤이라는 작품이 있고, 또 소설 중에 미완성작이긴 하지만 동방의 여인이라는 작품들이 있는데, 그게 다 상해를 무대로 하고 있는데, 그런 작품들이 왜 여기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는지, 또 그 작품의 내용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, 이런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심훈 문학의 어떤 초기를 좀 이해를 하는 것이 귀국 이후에 우리 문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이해하는 그런 하나의 방향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제가 이게 심훈 기념관을 개인적으로 온 게 이번을 포함해서 4번째인 것 같습니다. 연구자로서 이제 심훈 기념관을 꼭 와봐야 되겠다는 마음 때문에 이제 몇 번 온 거고, 또 행사 때문에 몇 번 왔고, 또 한 번은 이제 이 오기 전에 직전에 온 것은, 제가 지금 그 전국에,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시 전문 문학관, 시문학관이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그 근대 문인들의 어떤 문학적인 삶, 장소,
그리고 시세계 이런 것들을 조명하는 문학관으로 가는 길에서 시를 읽다라는 제목의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. 그 연재의 마지막 지금 편이 남았는데 그 편이 바로 이 시문에 대한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제가 썼던 원고는 바로 그 시문 기념관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있는 여러 시문 관련된 그 유물들, 또 남긴 책들, 그리고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을 통해서 시문의 어떤 문학 세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왔고 어떻게 또 이렇게 이루어져 왔는지를 좀 통시적으로 조망하는 그런 어떤 글을 이제 쭉 써온 게 이제 이번 원고의 마지막 시문 기념관에 대한 원고입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문의 전체적인 어떤 그 행적들을 좀 추적하고 또 마지막에 이제 기념관이 갖고 있는 어떤 긍정적인 면이 무엇이 있고 또 한계는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리한 글로 이번에 글을 대신했습니다. 예, 제가 그 전국의 시문학관을 지금 어쨌든 연재를 목적으로 해서 총 16군데를 갔습니다. 갔는데 뭐 각각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뭐 최근에 그 완성된 그 문학관이 제일 전시물도 잘 되어 있고 이 컨텐츠 구성도 잘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의미 있게 그 관객들에게 전달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문학관을 구성하는 거는 1차적으로 이제 전시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현장성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시문기념관은 제가 늘 오면서 좀 아쉬웠던 것은 여기 있는 그 전시물들이 실제 원본이 상당 부분 지금 누락되어 있고 또 시문이 관계되는 여러 그 어떤 그 기념할 만한 것들에 대한 그 전시물로는 상당히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. 다른 문학관에 비해서는. 그런 부분들이 좀 다 갖추어져 가지고 실제로 시문을 연구를 하든 또 시문을 동경하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 문학관에 오면, 기념관에 오면 그 시문의 책 그리고 시문의 그 역사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실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이 좀 잘 갖추어져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.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결국 문학관이라는 것이 이제 그 주변 사람들과 이제 그 주민들과 어떻게 이제 유기적으로 만나는가에 대한 문제들이 필요한데 제가 전국의 시문학관을 돌아보니까 대체로 좀 표현이 그렇긴 한데 좀 박제화된 느낌, 좀 말 그대로 박물관을 가는 느낌이 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. 우리가 문인을 기념한다는 것은 그 문인이 현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이렇게 함께 공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면 그것이 박물관처럼 그냥 전시물을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시문이 지금 현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시문의 정신이 이제 어떻게 개성돼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좀 유기적으로 이 기념관의 어떤 그 사업이나 이런 콘텐츠들로 좀 구성이 될 수 있으면 제대로 된 문학관의 어떤 유용을 갖출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우리가 뭐 독립운동사의 측면에서도 그렇고 식민지 근대 문학의 어떤 그런 아픔도 그렇고 뭐 윤동주라든지 이육사라든지 마찬가지지만 시문도 우리가 독립운동사의 차원에서 좀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. 시문은 그 20살 초반의 나이에 중국으로 건너갑니다. 그런데 건너가서 만나는 분들이 굉장히 거물급 독립운동가들이거든요. 무당 이혜영 선생이라든지 단재 신채호 선생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만나요. 그 시문이 남긴 그 글에 보면 단재와 우당이라는 글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단재 선생 집에서 한 4일 정도를 머물렀다고 되어 있고 우당 선생 집에서는 한 달 정도를 머물다가 이제 독립을 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.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시문의 행적들이나 이런 걸 보면 문학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행정들을 보면 이제 베이징으로 갔다가 남경을 거쳐서 상해로 갔다가 항주로 정착하는데 그 정착 과정에서 남긴 시나 글들을 보면 실제로 독립운동가들과의 어떤 밀접한 관계 속에서 활동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. 이제 20을 갓 넘긴 그 청년이 조국을 떠나서 낯선 중국에 와서 그런 역할들을 했다는 것은 지금의 어떤 청년들, 지금의 어떤 자라나는 세대들에게는 뭔가 현재적으로 우리가 어떤 마음들을 가져야 할 것인가를 떠올리게 하는 아주 중요한 어떤 그런 선언적인 계기로 보여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, 근데 사실 우리는 시문을 기억할 때 요즘 학생들이 거의 다 상록수
정도만 기억을 하지, 이 시몬이 이런 독립운동 행적들을 했었던 것인지, 또 시몬의 청년 시절에 일했던 것인지 그걸 전혀 알지를 못하거든요. 그러니까 뭐 뜻밖의 만약에 이곳에 와서 학생들이 상록수의 작가인데 들어와서 보니 그 시몬의 그 20살 시절의 그 어떤 모습들을 확인하게 된다든지 이러면 뭔가 교육적으로든 아니면 자기의 문학을 바라보는 입장이든 이런 것들이 이전과는 확연하게 좀 달라지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. 근데 문학관이라고 하면 그런 역할들을 최소한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. 그냥 우리가 뭐 수학여행 때 가서 전시물 그냥 둘러보는 그런 박물관 구경하던 그런 것이 아니고, 그런 어떤 역할들을 이 콘텐츠가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. 예. 이거 참 어렵고 또 굉장히 본질적인 물음이기도 하고 늘 생각해야 되는 문제이기도 하고, 그래서 섣불리 답하기도 그렇고 또 명확하게 정답을 말하기도 그렇고 늘 생각해야 되는 문제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우리가 문학을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아까 문학사를 이야기했는데 그 문학사에는 빈틈도 너무나 많고 또 왜곡된 것도 많고 그런 점에서 문학사를 어떻게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그걸 정리할 것인가 라는 큰 틀에서 우리가 이제 문학적인 대상에 대한 연구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. 그런 점에서 저는 뭐 기본적으로 그런 차원에서 우리 문학사가 동어반복적으로 해왔던 그 문제보다는 그동안 좀 소외시켰다거나 또는 앞으로 좀 이런 부분에 좀 더 헌신해야 될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내는데 좀 더 노력을 하려고 했고 또 해왔다고 생각을 하고요. 또 특히 제 연구는 주로 좀 실증적인 그런 작업들에 우선되어 있었고 또 역사와 문학의 어떤 결합에 대한 문제에 항상 고민을 해왔고 뭐 시몬뿐만 아니라 다른 대상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래서 이제 이 역사적인 것과 문학적인 것이 어떻게 결합되어서 이 문학을 바라봤던 그동안의 관점들이 어떻게 수정되고 좀 이렇게 변화시킬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 해오고 있고요.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뭐 시몬뿐만이 아니라 다른 연구 대상을 선택할 때도 그런 차원에서 우리 문학사의 어떤 그런 비어있는 공간들을 좀 채우는 그런 역할이 제가 해야 될 연구자로서의 역할일 거다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좀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나갈 생각입니다.